1960년대에 다 해결된 문제 같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실제로 이걸 제대로 계산해서 쓰고 있는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반응식은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한 게 있는데 그 보통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그 1차 반응이나 뭐 0차 반응 이렇게 아주 그 우리가 실제에서는 잘 보기 드문 반응에 대해서는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이퀘이션이 그 이론적으로 또 이제 그 교과서에도 이제 잘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런 반응들을 실제에서는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그 고약한 형태의 그 수학적인 그 폼을 갖는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치적으로 이제 만약 우리가 푼다고 봤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론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반응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양동계수고 이제 그 스피시스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반응식으로 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반응식에서 이제 그 촉매 내에서 그 각 그 성분들의 그 몰 플락스가 그 양동계수의 이 레이시오로 그 몰 플락스하고 양동계수의 레이시오로 맞추면은 서로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 이건 아마 이제 여러분이 그 반응과학 1 정도에서 아마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식이 있고 이제 그 여러 성분이 이제 그 관계되는 예를 들면 메탄올, 위포민토, 메탄올, 스팀, CO2, 하이드로전 이런 것이 이제 그 혼합물이 있는데 그 여러 성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키로 보는 한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원이라고 했습니다. 인덱스를 갖다가 C1, 그리고 이제 C1S는 그 촉매 내부로 가면서 이제 그 여러분이 반응과학 2를 출제하시면 이 이야기가 그냥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촉매의 외부 표면하고 내부의 그 농도 차, 어떤 키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컴포넌트를 우리가 이제 다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그 관계식이 촉매 내부에서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촉매 내부의 그 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촉매 이제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촉매 모양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보기는 이제 슬랩 그 평판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시린더형 촉매 또는 스피어 그러니까 V형 촉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론을 갖다가 전개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알게인으로 된 촉매는 우리가 그냥 이 V형 촉매로 이제 건사를 해서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무슨 하니콤이라든가 또는 긴 시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촉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이론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쉐이프 팩터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S가 제로면 이 항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S가 1이면 이제 시린더고 S가 2면 스피어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그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안에 이제 그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 그 촉매 내에서의 그 매스 밸런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어떻게 구해지는고 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이 의미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촉매 바깥 조건에서 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촉매 내부는 아무래도 이제 농도가 자꾸만 촉매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농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찰되는 반응 속도는 그 우리가 내부가 전부 다 외부의 조건에 유지된다고 봤을 때 반응 속도보다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디퓨전이 이제 컨트롤하면 1보다 작은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어떤 어브노멀리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effectiveness factor라는 것은 그 촉매 내부에 있는 그 material 밸런스를 풀어가지고 그 촉매 외부 표면에서의 그 이제 농도 기울기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반응공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우리가 1차 반응이나 0차 반응이나 아주 이렇게 그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 쉽게 잘 풀려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익스프레션, 이펙티브 스펙트럼, 뭐 딜레 모듈라스에 무슨 뭐 탄젠 타입하고 코타젠 타입하고 이런 이제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아까 보신 것처럼 반응식이 이제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닐 때는 우리가 부득이 뉴메리컬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느리다 뭐 이래서 뉴메리컬 메소드를 안 쓰고 그 퍼스트 오더 리액션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정당화됐는데 요즘은 워낙 컴퓨터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뉴메리컬 메소드를 써서 이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별로 이제 그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반응식을 갖다가 이 반응식을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보통 알려진 게 뭐냐 하면은 그 FDM이라고 Finite Difference Method하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오스고나크로 쿠션 메소드, 뭐 슈팅 메소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이 뉴메리컬 메소드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반응식 자체가 비천형이면은 한꺼번에 이제 푸는 방법이 없고 항상 이제 이터레이션, 여러분 이제 반복 개선에 의해서 수렴을 해들어가는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FDM 같은 경우에는 그 수렴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그 스타트를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버스트하다, 아주 강건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기 힘듭니다. 오소고날 콜로케이션, 이거는 굉장히 센시티브 해가지고 딜레 모듈라스가 조금만 크면은 아주 굉장히 오실레이션 합니다. 이론은 아주 스마트하고 좋은데 이거 써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특히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는 게 이제 슈팅 메소드라는 것인데 이 슈팅 메소드가 뭔고 하니 보통 여러분이 아마 해보신 거는 포워드 슈팅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0에서 1까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안에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조건이 x 이퀄 0에서의 조건은 이제 그레이디언트 0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x 이퀄 1에서는 y 이퀄 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바운다리 밸류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슈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으로 풀려면 여기에서 주어진 바운다리 컨디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y0에서의 y 값을 우리가 이제 어시움을 해가지고 이걸 쭉 계산을 해서 가보고 여기서 y 이퀄 1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값이 될 때까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시움하는 y 값을 갖다가 수정을 해가면서 이 계산을 해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이 값을 맞추는 그러니까 그걸 슈팅이라고 합니다. 관역을 정해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제 방아쇠를 당겨서 관역이 안 맞으면 또 가늠도 조정해서 또 쏘고 그래서 슈팅을 하는 거죠. 말이 슈팅인데 실제 사격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계산을 쭉 해요. 그 다음 이제 리버스 슈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래 가도 좋은데 그럼 왜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되겠느냐.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y 이퀄 1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우리가 알려진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여긴 대신에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계산을 해서 이 기울기가 여기서 맞아 떨어지냐.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주어진 조건은 양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없는 조건 하나를 어시움을 해서 이까지 와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방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포워드 슈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저 10분 지났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0에서 dy, dx는 주어진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y0를 어시움을 한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x를 1까지 이제 증가를 시키면서 계산해서 y1이 1이 되느냐, 이걸 맞춰보고, 아니면은 y0를 코렉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y 계산해서 계속 y1이 될 때까지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크리티컬 드로백. 가장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y0가 반드시 0다. 그러니까, 초기에 기울기도 0이고, 농도도 0이고, 중심에서, 그래버리면은 적분 계속 해봐야 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촉매 안에 내부 전체 그 적분 해봐야, 트리비얼 소루션. 안에 내부 농도는 전부 다 0이다 하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중심에서, 그러니까 촉매의 아주 예를 들면 구형 같으면은 구의 중심에서의 농도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항상 성립될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0차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일레 모듈라스가 6이다. 루트 6이다. 그럴 때는, 이 6보다 크면은 중심에서 농도가 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촉매 중심에서의 농도는 0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요런 제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 스일레 모듈란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슈팅 방법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좋긴 하지만은, 쓰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포워드 슈팅이 그러니까 그러면 리버스 슈팅은 어떤가? 이것도 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방법이 없는 건데, 아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리버스 슈팅에서는 제가 이제 좌표축을 좀 바꿔가지고, 아까는 X를 이제 센터에서 제로라고 했고, 바깥에서 X를 1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리버스 슈팅에서는 센터를 우리가 1이라고 부르고, Z 1-X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식을 다시 적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외부 표면에서 이제 농도는 주어져, Y는 1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부 표면에서 이제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B라는 제가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시움을 해가지고 센터로 적었어요. 바깥에서 센터 방향으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항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리버스 슈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포워드 슈팅에서는 이 DZ, DY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게 1-Z가 Z가 1로 가서 0분의 0이 되더라도 이거는 어떤 유한한 값으로 딱 리미트가 정해지는데, 리버스 슈팅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 dy, dz가 조금이라도 0이 되지 않는다면은 센터에서 이것이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는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론적인 인스타빌리티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이제 에라의 프로파게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슬랩인 촉매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스피아 쪽으로 하면은, 이 조그만한 에라에 의해서도 센터로 가게 되면은, 솔루션이 그냥 플러스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도저히 실제랑 관계없는 이제 그런 값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B 값을 갖다가 이제 어시움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표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촉매 표면입니다. 이게 이제 촉매 내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센트레이션을 쭉 적분을 해보면은 B-1, 이건 이제 플러스로 해서 여기서 반대로 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3.08이고, 이게 마이너스 3.1입니다. 하나는 플러스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에서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해를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니셜 개수를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y가 이제 증가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걸 b 플러스로 하고 y가 이제 감소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b 마이너스로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그 b 플러스와 b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그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b 플러스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1.54, 마이너스 11.55에서 이게 이제 12가 갈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경계가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는 계산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인스타빌리티 일어나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b 플러스냐 b 마이너스냐 왜냐하면 정확한 b는 그 바운더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인스타빌리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펙티브니스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알려진 고약한 반응인데, 이거는 멀티플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오는 아주 고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 모듈러스에 따라서 그 모든 걸 계산을 해봐서 B 플러스인 영역, B 마이너스인 영역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고약한 반응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굽어지는 이제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B 플러스에서 B 마이너스로 우리가 가는 그 순간에 이 이펙티브니스 벡터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펙티브니스 벡터가 계산되는 이 B 값들, 그 힐레 모듈러스에 따른 그 촉매 표면에서의 기울기의 값은 이 이제 선을 따라서 이제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펙티브니스 벡터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얼핏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하나 있고 같은 힐레 모듈러스에서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자세히 여기 보면은 또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게 이제 OHP를 쓰면 이게 좋습니다. 저 컴퓨터를 쓰게 되면 한 장당 다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겹쳐서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뭐 누가 내보고 아직까지 그리고 있으냐고 여기 이제 이 확대를 한 걸 요 밑에 이제 보면은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요 B 플러스 영역, 여기 B 플러스고 B 마이너스고 B 플러스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면 뭐를 보면 하느냐면은, 멀티플 스테디 스테이트가 3개가 나오면은 양가있게 스테이블하고 중간에 언스테이블하다. 이거는 이제 반응과학 1에서 보면 그거 나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 CSTR의 그 무슨 그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그거 마찬가지로 그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unstable steady state가 있고 stable steady state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B라 하는 걸 보십시오. 그걸 고려한다면은 B 플러스가 B 마이너스보다도 큰 조건이면은 steady state는 stable하다. 그리고 여기처럼 B 플러스가 B 마이너스보다도 작으면 unstable하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 크라이테리어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제가 이번에 개발해서 발표하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사실은 여기에 멀티플 스테디 스테이트가 지금 5개가 나온 데 중에 3개가 스테이블하고 2개가 언스테이블한데 이건 아마 다른 수치적인 방법으로 아직까지 계산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침 이제 콘클루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는데 이제 이펙티브니스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이제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거지만은 어떤 그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포트란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하면 포트란이 아주 효과적인데 그 포트란으로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은 이제 CRKNU ECKR 여기 가시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제올라이트 X 촉매들을 이용한 나노 텅스텐
나노 탄화텅스텐 제조에 대해서 발표드릴 영남대학교 이종대입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탄화텅스텐은 알려진 금속 가운데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간단한 물질로 그 커팅 툴이나 광산공구, 드릴의 날 등의 아주 높은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화텅스텐을 입자 크기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그 0.1 마이크로 이하를 나노페이지 텅스텐 카바이드, 0.1에서 0.1을 슈퍼파인, 0.2에서 0.4를 울트라파인, 0.4에서 0.6을 파인 마이크로그레인 텅스텐 카바이드, 그리고 0.6에서 1.0을 서브 마이크론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탄화텅스텐을 건식으로 제조하는 공정에는 기존에 수소를 이용하여 환원하고 환원 후에 고체 카본을 이용해서 1000도씨 이상에서 탄화 반응을 통해서 탄화텅스텐을 제조하는 방법하고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수소 및 메탄 등의 탄소 함유 기체를 이용한 그 탄화텅스텐 제조법,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그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바로 환원 및 탄화 반응을 통해서 탄화텅스텐을 제조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의 장점으로는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텝 공정으로 공정이 간단하다는 점, 그리고 수소의 이용을 피할 수 있어 폭발 등의 작업장 안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저온에서 그 반응이 진행되어 나노 입자의 탄화텅스텐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인 그 효율이 조금 수소에 비해서 좀 낮고 수소에 비해 일산화탄소의 가스 비용이 비싸다는 것, 가스 비용보다는 크다라는 점 때문에 그 널리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탄화텅스텐 제조에 제올라이트 X 그 촉매들을 한번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실험을 해보았는데, 그 촉매적 거동을 실험으로 규명하고, 그리고 촉매적 거동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그 산화텅스텐의 그 제올라이트 X 촉매들을 촉매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 효율을 향상시키고 반응 효율 향상에 따른 반응 온도 저하를 통해서 더욱 입자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